대동명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황지욱입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리면 좋은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신다면 최상진 교수님은 나의 멘토입니다. 학부생 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공부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고 수련을 받을 때 그것을 메꾸느라 엄청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 교수님의 임상심리학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임상심리학 수업이 연달아 3시간이었는데 아주 당시에 획기적인 수업이었고, 그리고 마치고 무조건 술을 마셨어요. 뒤풀이가. 그만큼 재밌는 수업이었고 창의적인 수업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던 당시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이 우선 병원 장면에서는 저는 일단 정신건강학과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치매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과들은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기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환자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70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30점의 감점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치료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가 없다는 게 10점 감점.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이 병원, 그리고 몇몇 제가 들은 병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임상심리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게 아직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조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하게 업무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감점.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 좀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일은 보시다시피 골방에 갇혀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는 일이라서 주변 동료들과 함께 뭐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70점 정도를 매긴 이유가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적인 좀 면이 커가지고 시간 조절을 나름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간섭을 좀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과의 계약 조율이 잘 되면 투잡, 쓰리잡도 뛸 수 있는 또 기회도 있기 때문에 또 장점입니다. 우선 대학원에 진학할 때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 심리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석사 때쯤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한 상담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계속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냐 하면, 내담자들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인지,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내담자에게서도 오지만 또 그 보호자분들이 많이 그런 걸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계속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수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센터 일을 그만두고 좀 준비를 해서 메리놀 병원, 당시에 최 교수님이 계시던 메리놀 병원에 수련을 받기 시작해서 수련 후에 지금 이 병원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기계로는 검사 안 해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 정식 심리 치료처럼 소파에 앉아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막 오만 걸 다 부착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을 상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다른 내과나 이비인후과처럼 빠르게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저도 검사량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치료가 아닌 평가가 주 목적이다 보니 많은 시간 환자한테 할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허탈한 마음이신지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은 실제 장면에서 한 5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라는 것이 뭐 중요도가 낮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탄탄히 갖추어져 있었을 때 탄탄히 갖추어져 있고 나서도 50% 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 예를 들어 같은 우울증이라고 해도 증상도 다 각기 다르고, 그리고 우울증 플러스 또 다른 또 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성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른 문제도 함께 병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책에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일단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적인 노력들, 그 공부들 계속 꼭 심리학 서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들이나 뭐 다른 서적들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해야 조금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유독 그 장애인분들 관련한 환자분들이 많이 좀 보람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분들을 보면 저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회적 지지를, 그 사회적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조금 보람이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미디어에서도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상위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인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는 지금 내가 피곤하구나, 뭐 지쳐있구나, 뭐 그런 걸 알아주면서 또 그만큼 또 쉬어준다든지, 아니면 또 무리한 일을 더욱더 벌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좀 크게는, 좀 깊게는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욕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를 좀 잘 지키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일단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람을 깊게 사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면적인 대화를 나누고 쉽게 마주했다가 또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진심으로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고 또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점이 우리 학문 자체가 계속 사람의 내부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뭐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또 내담자나 또 환자나 뭐 본인한테도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만 들여다보지 말고 외부에 있는 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만 내부만 집중하지 말고 밖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오랜 시간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실제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까지 밖에 안 와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간다면 그래도 선두에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변화를 비롯해서 많은 좀 긍정적인 변화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셨으면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